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레스룸 라이브의 구경호입니다. 낮 최고 기온이 25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는 4월 2일 화요일, 오늘 주요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계가 합리적인 의대 증원 방안을 가져오면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의료계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실망스러운 발표라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총선을 8일 앞두고 여야도 유불리에 따라 각자 해석이 분분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총선까지 8일, 국민의힘은 100석 미만 위기감에 이른바 읍소작전을 펴고 있고 여기에 이재명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은 거듭 경계하고 나섰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정권 심판론에 힘을 보태 이런저런 말이 나왔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참 측이 밝혔습니다. 보름 만에 다시 도발한 것으로 북한은 강력 규탄했습니다. 프레스룸 라이브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희 채팅창에서 토론하시면요. 시청하는 재미가 2배, 3배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저희 프레스룸 라이브의 뉴스 핵심 관계자분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의료개혁을 주제로 51분간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죠. 자, 이 담화를 놓고 의료계는 물론 정치권에서 여러 반응들이 내놓고 있는데, 자, 장가 기자, 일단은 어제 저희가 봤지만 주요 내용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핵심은 2025년부터 의대 정원 2,000명을 늘리게 되는 건 최소 규모로 추계한 것이며 이거를 줄이려면 이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오라는 겁니다. 사실 2,000명이라는 숫자가 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 이에 대한 궁금증과 의료계의 반발이 많았던 만큼 윤 대통령은 2,000명이 그냥 나온 숫자는 아니라는 점, 그러니까 충분한 논의 끝에 나온 숫자라는 점을 설명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는데요. 우선 목소리 들어보시죠. 꼭 2,000명을 고집할 이유가 있냐? 점진적 증원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 묻는 분도 계십니다. 애초에 점진적 증원이 가능했다면 어째서 지난 27년 동안 어떤 정부도 단 한 명의 증원도 하지 못한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걸린 문제를 어떻게 대통령이 유불리를 따지고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기득권 카르텔과 타협하고 굴복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을 위한 의료 개혁을 반드시 완수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서 정부는 대화의 여지는 남겨놨는데요. 국민, 의료계, 정부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고 또 성태훈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000명이라는 숫자에 매몰되지 않고 정책을 더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실망스러운 반응이 많았고 또 의대 교수들은 예고했던 대로 진료 축소에 들어갔고요. 동네 병의원을 운영하는 개원이들은 일부도 이 진료 시간 줄이기에 동참했습니다. 네. 자, 쭉 브리핑을 해주셨는데 이종근 실장님, 일단은 어떻게 드셨는지 궁금한데, 네. 근데 보도를 보면은 일단은 담화 내용 발표 여부를 두고서 일단 대통령실에서 굉장히 전날까지 격론이 오갔다고 합니다. 할지 말지. 그리고 일단은 선택했을 때 대통령이 담화문에 좀 더 비판적인 내용을 좀 담자, 좀 그런 채택까지 했다고 하고요. 좀 전체적으로 어떻게 좀 평가하시겠습니까? 윤 대통령과 또 대통령실은 하고 싶은 말씀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51분이라면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 네. 보통 우리가 3.1절 대통령 연설이나 8.15 연설이 약 많으면 한 40분 정도 되고요. 네. 적으면 한 20분 정도 되는데 51분간이라면 참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았구나. 내용을 들어봤더니 장가희 기자 리포트처럼 두 가지예요. 하나는 소통이 없었다라는 비난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19차례나 소통이 있었다. 근데 보면 1차에는 무엇을 하고 19차까지 무엇을 했는가가 아주 소상히
뭐 국민한테 보고하듯이 이야기를 네. 했고, 두 번째는 2,000명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이 단체가 의료 단체가 6개 단체잖아요. 네. 어저께 사실 대통령의 이 호소 같은 이 지금 연설을 들으면서 많은 걸 또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뭐냐면 충분히 이 정부가 지금 소통하려고 노력을 했구나. 그리고 그런데 6개 단체 중에 진짜 어떤 방향을 제시한 단체는 4개 단체도 안 된다. 네. 실제로 전공의협의회나 혹은 의협은 아예 줄일 생각 없다라는 거고, 전공의협의회는 의견 없다라니까 최대한 19차례나 회의를 한 끝에 이 숫자가 나왔다. 즉 국민들에게 이 과정을 소상히 알려야 되겠다라는 어떤 마음은 충분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정책적 마인드인데, 다만 이제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정무적인 판단은 얼만큼 지금 옳았느냐. 네. 적절했느냐, 옳다기보다는 적절했느냐, 이 부분은 좀 따로 고민할 여지가 좀 있어 보입니다. 네. 자, 장윤주 부위원장 또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 일단은 윤 대통령이 정책적으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좀 담화문을 수정했다고 하고 또 그대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평가하시겠어요? 그렇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어제 대국민 담화의 큰 틀은 2가지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일단 앞서서도 이야기가 계속 나온 것처럼 2,000명이라는 숫자의 어떤 당위성과 근거를 대통령이 설명했다는 점, 그리고 또 다른 합리적인 근거라든지 정당한 이유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정부의 정책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여지를 줬다는 것, 이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대국민 담화의 내용으로 봤을 때 사실 시기적으로 좀 많이 늦었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왜냐하면 앞서 이야기가 나온 것처럼 2,000명이라는 숫자가 꼭 나오게 된 어떤 당위성이라든가 근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 그리고 의료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했습니다. 그러면 그 적절한 시기에, 이런 의정 갈등이 처음에 나오던 시기에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께 더 자세히 설명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일단 남습니다. 그렇지만 뒤늦게라도 이 부분이 설명이 된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그러나 사실 정부 정책이 바뀔 수 있다라고 하긴 했지만 결국 더욱 합리적인 근거라든지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다른 안을 가지고 오라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책임 자체를 의료계에 넘기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비판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의정 갈등의 해결에 있어서는 본질적인 어떤 방책은 아닌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듭니다. 어쨌든 공이 좀 의료계로 넘어간 것 같고, 의료계가 좀 답을 할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자, 그리고 윤 대통령의 어떤 이 담화를 놓고 여당 내부에서 좀 내용을 겪고 있다, 이런 반응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당에서 처음으로요, 대통령에 대한 탈당 요구하는 인사까지 나왔고요. 이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장관 기자, 일단은 국민의힘 일부 인사가 비판의 목소리를 좀 냈습니다. 대통령 탈당 언급에 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날아오는 혜성을 바라보면서 멸종을 예감하는 공룡들의 심정이다, 이렇게 얘기한 인사까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네, 한 국민의힘 의원이요, 대통령 담화가 마치 어린애의 투정 같았다라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심정이 지구를 향해서 날아오는 혜성을 보면서 멸종을 기다리는 공룡 같았다, 이런 심정이다라고 했습니다. 네. 아마 총선 패배를 기다리는 그런 심정이다, 이런 느낌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위기감이 같습니다.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포울에 출마한 함은경 후보가요, 대통령 담화가 끝나기도 전에 SNS에 글을 올립니다. 윤 대통령 탈당하라, 이렇게 촉구를 한 건데, 더 이상 윤 대통령에게 기대할 바가 없다면서 행정과 관치의 논리에 집착할 것 같으면 거추장스러운 국민의힘 당원직을 이탈해라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일격을 가했는데요. 들어온 지 며칠 됐다고 감히 우리가 만든 대통령 이탈을 요구를 하느냐, 근본 없이 흘러다니다가 당에 들어와서 주인인 척을 하느냐,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의 담화로 여권 내부에서도 해석이 좀 분분한 상황인데, 아무래도 총선을 코앞에 둔 만큼 이게 갈등 상황으로도 좀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네, 김민영 대변인, 일단은 네. 홍준표 시장이 어떤 반기를 들었다고 할까, 비판적인 인사를 한 당내 인사한테 굉장히 좀 원색적으로 좀 비판을 퍼부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홍준표 시장님께서 적당한 발언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소속된 집권 여당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포퓰리즘을 하지 않겠다는 걸 사실상 올해 초부터 천명을 하셨죠. 집권 총선이 있는 해에도 불구하고 건전 재정성을 추구하셨거든요. 그 말인즉슨 할 일은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번 의료 개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의료 개혁을 지금 하지 않으면 더 많은 의대 증원을 훗날에는 더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당위성을 설명을 하신 거고 제가 역으로 묻고 싶은 거는 윤석열 대통령에서 원색적인 비난하신 분들이 건설 노조 개혁이나 건설 노조나 아니면 화물 노조 개혁을 하실 때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분들이 받은 공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속한 국민의힘의 정당에 속해서 공청장을 받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께서는 조금 더 자신의 선거가 급하다는 건 알겠지만 조금 더 진중한 모습을 가지고 단일 대우를 이루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후보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좀 어려움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나 이런 데 싶기도 한데 장윤미 부위원장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홍준표 시장의 어떤 발언이 좀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좀 과했다고 보십니까? 저는 오죽했으면 후보들이 지금 대통령 탈당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지금 정권 심판론이 굉장히 만연하다는 걸 후보들이 현장에서 민심을 듣고 유권자들 만나서 정말 체감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한 수순이라고 보여지는 측면이 있는데요. 다만 홍준표 시장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요. 지금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 한 축이 집권 여당입니다.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만 해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국정 운영 해왔다. 그런데 그게 내 잘못은 아니지 않느냐? 굉장히 비겁하죠. 본인이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리고 당 대표 지위에 있어요. 그 부분을 유권자들이 완전히 대통령과 무관하니까 국민의힘 뽑아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아닙니다. 원팀이고 이 국정 운영의 책임을 분담하고 있는 주체로 유권자들이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국면에서 대통령과 거리 두기만 하면 될 거라는 어떻게 보면 얄팍한 이런 전략을 내세운다는 거 홍준표 시장이 꼬집을 수 있는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한문경 후보가 대통령 탈당을 언급해서 모든 분들이 좀 깜짝 놀란 좀 측면도 있었는데 어쨌든 한문경 후보가 오늘 아침인가요? 좀 자기 좀 성급했다. 한 발 물러선 모습도 보였는데 얘기 한번 듣고 오시죠. 대충 보면은 이제 처음에 들었을 때는 이거 그냥 뭐 나는 내 길 가겠다. 그리고 감정 상한 표현이나 이런 걸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까지 일일이 다 또 거명을 하셔가면서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좀 너무 실망이 컸습니다 그때. 네, 그래서 그런 표현을 제가 썼던 건데 근데 어제 저녁에 또 상황이 바뀌었더라고 보니까요. 네, 성태윤 정책실장님이 그게 아니라 대타협 기구에서 모든 정원 문제까지 포함해서 모든 걸 의논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뀌었고 그것이 실제 대화 내용이다. 담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좀 성급하게 좀 내질렀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이종원 실장님, 한문경 후보가 좀 본인의 발언을 좀 찬찬히 둘러보고 대통령실 측의 입장을 들어보고선 내가 좀 성급했구나 이런 좀 판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어쨌든 주워 담은 건데 어쨌든 국민의힘 내부 인사들도 좀 의견이 많이 갈리는 상황이고 뭐 이렇게 성급하게 했던 발언들 글이 좀 부정적인 영향을 좀 끼칠까 해서 좀 주워 담았다고 봐야 될까요? 대단히 잘못된 발언이었지요. 그리고 왜 잘못된 판단이었냐면 앵커가 지금 지적하듯이 본인의 어떤 선거만 지금 영향을 받는 게 아닙니다. 본인은 뭐 거기서 만약에 자신이 낙선을 한다면 자기가 책임지면 돼요. 하지만 그 발언으로 말미암아 이 정당의 다른 지역까지 영향을 받는다면 자신의 발언에 어떻게 책임을 질 겁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총선이라든지 이런 국면에서 한두 후보의 말 한마디가 좌지우지되는 것들을 엄청나게 봐왔습니다. 길게는 정동영 후보의 노인 막말, 짧게는 이부망천까지 그 발언 하나가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대통령을 탈당하라 마라라는 발언을 하면 그다음부터 어떻게 될까요? 대통령 탈당론이 지금 당 내부에서조차 일어나고 있다. 당이 분열되고 있다. 이런 화제로 모든 언론이라든지 또는 모든 그런 그 여론이 휩싸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죠? 자기는 성급하게 그냥 내지는 것을 수습하면 되지만 그 여지는 이 시간까지 이 질문으로 지금 패널들한테 질문이 있을 정도로 파장이 커졌다는 겁니다. 이건 대단히 사실 한 8일 남겨놓고 안 좋은 악재 중에 악재로 지금 손꼽을 수가 있습니다. 네, 김희영 대변인 어떻습니까? 당 내에서는 분위기가 어땠는지 대통령 탈당 요구가 후보 입에서 나왔었어요. 이거 분위기 어땠습니까? 과했다는 의견이 많았었고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힘 소속 대통령을 국민의힘 후보가 비난해서 지역 유권자들 어느 유권자에게 표를 얻을 수 있을까라는 반응이 많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수습해서 한문경 후보도 최대한 빠르게 저렇게 대응을 했다고 보고 있고요. 좀 남은 기간 최대한 단일 대우를 이룰 수 있도록 별도로 지침이 가거나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장가 기자 일단 선거를 지휘하는 한동훈 위원장의 입장은 어땠습니까?
고령화 사회로 도래할수록 결과적으로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데는 많은 분들이 이견이 없지만 한동훈 위원장은 결과적으로 2,000명이라는 이 숫자에 집중하는 건 좋지 않다는 식으로 언급을 했는데요.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의사 증원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정책입니다. 다만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숫자에 매몰될 문제는 아닙니다. 다수 국민들은 정말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반면에 지금의 상황이 조속히 해결되는 것도 바라십니다. 네, 장윤주 부위원장님. 일단은 한동훈 위원장이 지난달에 의정 갈등 중재자로 나섰고 계속해서 좀 정부 측에도 유연하게 해달라 처리 좀 요청하고 있고 중재를 잘할 수 있을 걸로 보십니까? 현재 지금 과정 어떻게 보세요?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어떤 사안의 중재자가 되겠다라고 한다면 좀 두 가지 부분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중재할 권한이 있어야 됩니다. 네. 물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집권 여당의 당대표 지위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권한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요. 적어도 의정 갈등과 관련해서는 특히 이제 의료개혁이라고 지금 정부가 몰아붙이는 이 정책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책임 있는 인사들이 대화하고 또 타협할 권한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의료계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후에 대통령실이나 정부에 건의를 해서 면허정지 처분이 유예가 되었다 이런 부분들도 나오긴 했지만 근본적으로 해결되기가 어려웠던 이유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는 중재해야 할 공식적인 권한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 중재를 하려면 사안과 관련해서는 좀 이해관계가 옅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꼽힙니다. 그러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지금 총선을 8일 앞둔 집권 여당의 어쩌면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총선과 관련한 이해관계에서 당연히 끌어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이 의정 갈등에 대해서 좀 중재자로서 근본적으로 중재를 하거나 아니면 본질적으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 어떤 방안을 내는 것 좀 부족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부분에 대해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분명히 정부나 대통령실에 건의는 할 수 있겠지만 본인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직접적인 중재를 하거나 이러기에는 본질적으로 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의료계와 정부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서 환자들 불편은 굉장히 크거든요. 여기에 중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한동훈 위원장밖에 지금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종우 실장님. 네. 자 보면은 윤 대통령은 정치 유불리보다 대의를 강조한 것 같습니다. 본인의 어떤 걸 해내야 된다. 정면 돌파를 선언했고 또 한 위원장은 총선 지휘하는 입장에서 총선의 성공을 이끌어내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네. 윤 대통령이든 한 위원장이든 각자가 손익계산서가 좀 다르다 이런 좀 분석들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손익계산서가 다를 수는 없죠. 예를 들어서 윤 대통령이 좋습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유불리 따지지 않고 밀어붙여서 국민들을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그대로 국정 운영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총선에서 완전히 완패를 하게 된다면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그 좋은 국정 운영을 못하게 됩니다. 국정처럼 못 담아요. 그냥 야당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네. 1년 수개월 동안 180석에 얼마나 끌려다녔습니까? 방울목도 잡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정무적 판단이 아쉽다라는 일각의 당의 의견은 사실상 저는 인정을 합니다. 왜요? 지금 어저께 51분 동안 대통령이 하신 말씀 중에 그런 말씀자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다 옳았어요. 다 그 태도 옳았고. 왜냐하면 지금 5년 전, 한 4년 전 되돌아보시면 알겠지만 문재인 대통령도 수백 명, 2,000명도 아니에요. 수백 명을 한 해에 그냥 올리는 것도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원칙적으로 합시다. 아이고, 내년에 합시다. 이러면서 길들이다가 의협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냥 사라지게 만들었거든요. 민주당도 지금 입장이 이겁니다. 2,000명을 하지 말아라는 게 아니라 아이고 빨리 결론을 내라 이겁니다. 왜? 그쪽 정당엔 지금 비례대표의 김윤 교수라고 있는데 서울대 김윤 교수가 바로 몇 개월 전에 4,500명 지원하라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이 2,000명보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가장 또 가까운 지금 비례대표 순위도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주당이 지금 이 정책을 갖고 비판하거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이고 그냥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 못해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할 뿐이에요. 그렇다면 틀린 건 없습니다. 하지만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 이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8일 남겨놓은 네. 지금 총선의 그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어떤 지금 입장이지요. 네, 딜레마하고 굉장히 풀기 어려운 좀 실타래다. 네. 이렇게 좀 봐야 되겠군요. 그렇죠. 자, 김유영 대변인 어떻습니까? 이제 중재에 나섰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근데 조국 대표가 어제 이런 말했습니다. 한 위원장이 윤 대통령과 당으로부터 버려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해서 좀 뭐랄까요, 비상한 관심 쏠리고 있는데 이른바 그저께 나왔었나요? 축출설 관련된 얘기라서 좀 파장도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는 우선 두 가지 점을 지적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조국 대표, 아까 이종건 시사평론가께서 말씀하셨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도 의사 증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대 증언을 추진했었으나 네. 실패했지 않습니까? 법무부 장관이었지만 어쨌든 국무위원회 일원으로서 자신들의 정책이 실패한 것에 대한 사과를 먼저 했었어야 됐고요. 두 번째는 총선 끝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걱정 많이 해주시는데 본인 걱정은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법 리스크도 본인 사법 리스크도 있으시고요.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 이재명 대표와 관계 설정도 굉장히 난해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남 걱정할 때가 아니라 본인 걱정을 먼저 하셔야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장윤미 부위원장 어떻게 보십니까? 남 걱정할 때가 아니라고 하는데 한동훈 위원장 거치두고 다들 궁금해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발등에 불 떨어졌다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죠. 왜냐하면 일단 총선에서 좋은 성적표 거두지 못하면 지금 비대위입니다. 어떤 법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정당성을 확보한 지도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총선에서 좋은 성적표 내지 못하는 순간 당과의 거리는 당의 입지는 사라지는 거라고 봐야 될 거고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후배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예. 지금도 그럴까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이종섭 전 장관과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 호주 대사에서 사퇴하게 한 것 내가 건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대통령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인사권자는 대통령입니다. 그러면서 공은 본인이 취하고 관은 대통령실에 넘기고 있어요. 왜냐하면 국정운영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지만 내 책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대통령이 이런 정치인을 국민의힘의 지도자로 그냥 둘 수 있을까요? 전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총선까지는 얼마 기간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의 유예 기간일 뿐이지 대통령과의 어떤 정치적, 심리적인 간극은 이미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생각입니다. 네, 자, 야당 시각 들으셨고요. 자, 그리고 조국 대표를 비롯해서 야권에서는 담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일제히 좀 비판을 쏟아냈는데 이재명 조국 대표 목소리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윤석열 대통령 기자 국민 대국민 약간 대담인가 무슨 뭔가 담화인가 하는 거 보니까 아직도 여전히 좀 심각하게 생각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엄하게 한번 심판해 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일단 질문 답변이 없었습니다. 혼자 약 50분 떠들었습니다. 그걸 왜 하는지 잘 첫째 모르겠습니다. 그걸 왜 중계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파 낭비라고 생각한 이유가 담화문의 내용 때문입니다. 나는 2,000명 늘릴 테니까 너희는 알아서 해. 말 안 들어? 압수수색. 네, 이동훈 실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소통 안 된다, 전파 낭비다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저도 이재명 대표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 김윤 교수를 비례대표의 가장 앞순위로 지금 한다면서요. 이 당이. 김윤 교수 뭘 주장했습니까? 이재명 대표 옆에서 후보 공약, 옛날에 대통령 후보 공약 다 만든 사람이에요. 그 후보가 바로 1개월 전에 4,500명쯤은 당장 필요하다고 한 사람인데 그러면 정확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2,000명 증언이 문제냐 아니면 2,000명 증언이 아니면 그러면 야당 대표 180석을 현재는 갖고 있는 야당 대표라면 대안을 제시해야죠. 의협은 처음부터 지금 의협 회장은요 1,000명을 줄여야 된대요. 도리어 지금 의대 정원에서 그런 사람한테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500명을 증언하는 비례대표 후보를 지금 앞세운 사람이 그건 무슨 의미예요? 정책가 그렇게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정책을 펼칠 뿐이라면 이런 의협과 이런 그 전공의 협의회를 어떻게 대안을 내놓으실 건지 그걸 말씀하시면 윤 대통령의 어떤 지금 해결 방법이 잘못된 건데 지금은 즐기겠다. 이 상황을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뭉뚱그려서 얘기했고 조국 대표 역시 조국 대표는 사실 아무런 의견이 없어요. 이 지금 의정 갈등이라고 표현되는 의료 대란과 관련해서 의견부터 제시하고 하라. 이게 2,000명이 아니라 100명이다. 아니면 500명이다. 아니면 증언하지 말자라는 자신의 의견을 갖고 이게 공론회장에서 정책 대결을 벌려야지. 아이고 질문 안 합니다. 아이고 심판해 주십시오. 이건 사실상 책임 있는 당의 대표의
그런 이 논평이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장윤주 부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입장을 내야 된다. 의견부터 상대당도 좀 내야 된다. 뭐 불구경하면 안 된다 이런 의견이신데. 그렇죠.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민주당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부분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거든요. 다만 2,000명이라는 부분이 절대선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사들과 대화와 타협의 물꼬를 트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지적이 있는 것이고요. 특히나 의대 증원 확충도 중요하겠지만 필수 의료라든지 공공의료라든지 또 지역 의료가 황폐화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것, 이게 본질적이라는 것도 또 야당의 입장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대통령의 담화에서 가장 크게 지적되는 부분은 뭐 내용적인 부분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형식의 측면에서 그것이 기자회견이 아니라 대국민 담화의 형식이었다는 겁니다. 사실 담화라고 한다면 결국 국민들께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요. 어떤 측면에서는 국민들께서는 설명이 아니라 그냥 통보를 하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이른바 소통 부족 문제는 어제 그 대국민 담화의 형식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차라리 기자들의 질문을 자유롭게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담화 이후에 대통령의 생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도 남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의사단체와의 어떤 그런 대화라든지 그런 협상의 물꼬를 트는데도 좀 더 도움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은 계속 남습니다. 네. 좀 더 소통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 얘기해 주셨고요. 자, 다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우세 지역으로 평가받죠. PK 지역에도 좀 빨간 불이 켜졌다고 합니다. 자, 한 위원장이 어제 그래서 부산과 경남으로 향했는데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제가 지난 부산을 왔었을 때 1992라고 쓰여 있는 티셔츠를 입은 적이 있는데요. 1992년 하면 저는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염종석입니다. 그해 고졸 신인으로서 처음 롯데에 입단해서 17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스트 시즌에서 완봉 2건 포함해서 롯데를 92년에 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염종석은 부상으로 1992년과 같은 해를 다시 맞이하지 못하고 은퇴했습니다. 제가 정치 신인이고 처음 나왔지만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염종석과 같은 부산의 승리를 이루고자 합니다. 저는 염종석처럼 올 한 해 소진하고 끝나도 불만 없습니다. 네, 또 야구 얘기가 나왔습니다. 롯데자이언츠, 부산하면 롯데자이언츠 야구 얘기인데 염종석 얘기까지 끄집어냈습니다. 자, 장가 기자, 일단 공식 선거 이후에 이제 비수도권 유세 현장으로 처음으로 이제 부산 경남을 찾았는데 한 위원장이 첫 번째로 찾은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그렇습니다. 낙동강 벨트를 중심으로 지지율이 좀 흔들리고 있다, 이런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부산과 경남은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강했지만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 등 이 민주당 계열 거물 정치인들과 인연을 맺으면서 민주당이 영남 일부를 탈환하려는 이 야당의 교두보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최근 조사를 반영하게 되면 총 10석 중에서 민주당이 우세한 곳이 3곳, 그리고 경합 지역이 한 6곳 정도 되다 보니까 사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장제원 의원이 3선을 한 이 부산 사상에서도 현재 배재정 민주당 후보가 김대식 국민의힘 후보와 팽팽히 맞서면서 또 소폭 앞서는 모습도 여러 번 보였기 때문에요. 이 같은 위기감이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인영 대변인, 일단은 추억의 이름 염종석 선수 다시 한번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뭐 공약도 얘기했습니다. 산업은행 이전, 가덕도 신공항 뭐 이런 부산 지역 공약도 얘기했는데 염종석을 좀 끄집어낸 이유 뭘까요? 저는 되게 적절한 표현을 잘 썼다고 들었던 게, 부산이 별명이 구도지 않습니까? 네. 야구에 대한 열광이 굉장히 큰데 그 지역에 가장 인기 있는 아니면 또 관심 많은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일단 유권자들에게 관심을 얻었고요. 그리고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염종석 선수를 언급한 것은 자전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이 비슷한 게 많은 게 같은 73년생이고 둘 다 안경이 트레이드 마크죠. 네. 거기다가 염종석 선수는 92년도 롯데가 우승했을 당시에 진짜 말 그대로 영혼을 갈아 넣었다는 표현을 쓸 만큼 혼신을 다했거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금 일정을 보면 거의 초인적인 일정입니다. 휴식 일정 전혀 없이 편의점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면서 강행군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점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 대통령 대선을 이겼지만 여전히 예전 과거에 좀 많은 선거 패배로 인한 효율증이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인재가 많이 없다는 겁니다. 스피커가 많이 없는 상황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마치 에이스 투수 마냥 온몸을 던져서 끝까지 완투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염종석 선수 얼굴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준비된 사진 있으면 보여주면 좋을 것 같고. 자, 이정호 실장님. 일단 저기 마지막 말은 이렇습니다. 저는 염종석처럼 모산에 소진하고 끝나도 불만이 없다. 이런 얘기가 했는데 좀 의미심장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참 이게 아름다운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프로페셔널하지 못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염정석 선수를 너무 혹사시켰거든요. 당시에 204인인가요? 매 경기마다 투입하고 뭐 한국 시리즈도 이기긴 했지만 한국 시리즈 거의 계속 등판했어요. 매일같이. 그러다 보니까 너무 혹사를 해서 어깨가 도저히 못 버티고 선수 생활을 그대로 마감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이야기지요. 단지 그 이야기를 왜 꺼냈냐 하면 지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뭐 그 다음에 어떤 것을 바래서가 아닙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대권 노르면 뭘 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비판이나 비난 그런 것들이 계속 뭐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특히나 민주당 일부 진영에서는 아이고 대권을 꿈꾸는 한동훈을 뭐 윤 대통령이 가만 안 놔둘 것이다. 이런 식의 어떤 구도를 자꾸 만들어내거든요. 예.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비유를 한 것 같아요. 나는 그 다음은 언제나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한국 시리즈에 매번 등판해도 좋다. 이기기만 하면 그 다음은 내가 소진돼도 좋다. 상징적인 어떤 이야기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 뭐 정당도 그거는 야구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자, 장윤미 부위원장님, 이 조국 대표가 이 한 위원장의 이런 발언에 한마디를 했습니다. 한번 컴퓨터 그래픽 화면에 있으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흉내낼 수가 없어갖고 사투리를 못해서. 부산 민심 흉흉하니 한동훈이 자이언츠 팬 참칭이라는 게 스스로 좀 띄운다 이런 뜻이죠. 각세리마 뭐 이렇게 얘기를 사투리를 잘 못하는데 이렇게 얘기한 걸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왜냐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각 지역 가서 하는 말이 그렇게 진정성 있어 보이진 않아요. 부산 가면 내가 뭐 자이언트 팬이다 이러고 대구 가면 뭐 거의 여기가 뭐 부임지였다 이러고 청주 가도 또 뭐 내가 어린 시절 어느 지역 아마 모든 지역이 다 연고가 있을 겁니다. 이 기준으로 하면요. 그리고 부산 어려워서 찾았다고 하지만 뭔가 지금 부울경과 관련해서 근본을 못 건드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계속 두 사람이 말씨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저는 아마 뭐 승패를 가누는 건 아니긴 하지만 지고 있는 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강자와 약자 구도가 있죠. 거대 양당의 비대위원장이니까요. 그리고 뭔가 극단적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 조국 대표가 더 극단적인 건 당신의 27개나 되는 비밀번호다. 휴대전화 이런 식으로 맞받아치는 거예요. 예전 뭐 수사받을 때 말씀하신 그렇습니다. 거죠? 그렇기도 하고 범죄자 집단이다 이렇게 공격을 하면 자백하는 거냐, 김건희 여사와 본인 이야기를 하는 거냐 이렇게 되받아치면서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유권자들의 이런 민심 이반과 관련해서 맞물려 돌아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 구도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아마 조국 대표를 더 이상 거론 안 하는 게 이 정치 그리고 이 유세에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조국 대표 얘기 나온 김에 이 얘기도 한번 해볼까요? 어제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이 발언을 해서 좀 화두에 올랐는데 어떤 발언이었는지 한번 듣고 오시죠. 대법에서 실형 확정되면 어떡합니까? 정치인 조국은? 뭐 감옥 가야죠. 방법이 없죠. 뭐 감옥 가야 되고 이제 실형 2년이 그대로 유지될지 뭐 일부 파기가 되어서 감형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가서 그동안 뭐 재판 받느라고 어떤 정치하느라고 못 읽었던 책 읽고 뭐 푸시업하고 뭐 스쿼트하고 뭐 플랭크하고 이러면서 예, 건강 관리 열심히 해서 그 기간 나와야 되죠. 뭐 더 이상 뭐 그 점에서 저희가 사법부를 쥐락펴락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국법 질서를 지키겠습니다. 네, 김인영 대변인. 예. 자, 실형 받으면 뭐 감옥 가서 이런저런 일 하겠다고 해서 뭐 좀 웃으면서 얘기를 좀 나눴는데 글쎄요, 뭐 가볍게 나눌 때 할까요? 어떨까요? 저는 보면서 되게 놀랐습니다. 법무부 장관을 지냈고 우리나라 서울대에서 서울대 형법 교수로서 명성을 높였었는데 네. 그런 분이 저런 형법적 처벌에 대해서 저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놀랐습니다. 감옥에 있는 분들 중에서 억울하지 않는 분이 없다는 말이 왜 나왔는지도 알 것 같고요. 조국 장관 입에서 어떻게 그렇게 쉽게 비법률적 명예회복을 하겠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그렇게 쉽게 나왔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반성을 해야 될 상황이지 저렇게 가볍게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절대로 아닙니다.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처벌받는 거라는 점을 분명히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장윤주 부위원장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제 좀 뭐 가볍게 너무 무거운 얘기니까 가볍게 할 수 있는 얘기겠지만 어떤 서법 리스크. 글쎄요. 네. 저는 뭐 가볍게 이야기했다라기보다는요, 좀 담담하게 본인의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한 소회를 이야기한 것 아닌가라는 담담하게. 생각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과도하게 비판받고 있다라는 측면도 또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사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본인이 직접 뭐 감옥에 가게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떻게 가벼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조국 대표가 하는 말 중에 방점이 있었던 건 결국 국법 질서를 지키겠다는 겁니다. 당연히 대법원에서 이 유죄 판결이 확정되게 된다라고 한다면 형이 집행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존중하겠다라는 것이 조국 대표의 일관적인 입장이고 사실 이게 입장이라고 할 것도 없이 당연한 사법 체제 하에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담하게 이야기를 한 것으로 좀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 들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조국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고 지금 대법원 재판 중임에도 그럼에도 국민들께서 조국 혁신당에게 어느 정도의 지지세를 보내주고 계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집권 여당이 지금 이 현상에 대한 반성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게 본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어쨌든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런가 하면 여당은 계속해서 좀 읍소 전략을 내세워서 지지를 좀 호소하고 있습니다. 뭐 상황이 좀 심상치 않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자, 어제 부산에서 한 위원장은 너무 억울하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어떤 얘기인지 한번 듣고 오시죠.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여러분, 저한테는 한 번도 기회를 주신 적이 없어요. 저는 시작한 지 100일도 안 됐죠.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그냥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기회를 주십시오. 저에게 아직까지 한 번도 기회를 안 주셨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사라지게 두실 겁니까? 저를 일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일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서 부산을 배경으로 한 영화 중에서 범죄와의 전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이 나옵니다. 깡패들 싸움에도 명분이 있어야 한다고요. 그런데 조국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명분이 도대체 뭡니까? 깡패들 전쟁에도 그럴싸한 명분이 필요한데 도대체 이 사람들의 정치에는 명분이 없어요. 네, 어떻게 시청자 여러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종호 실장님. 네. 좀 절박하다, 간절하다 이런 건 좀 읽혀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기회를 달라라는 그런 표현도 사실 이번에 처음 나온 건 아니에요. 뭐 지금 계속 사라질 거냐? 아니다. 나는 계속 뭐 일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런데 이 대목만이 아니라 최근에 어쨌든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포함해서 이 당이 지금 굉장히 비상이다. 그리고 이 비상 시국에서 국민들, 유권자들을 만나는데 좀 더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굽혀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절실하게 지금 들어가 있는 어떤 대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일부에서는 그 뒤에 부분들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를 왜 자꾸 언급을 하고 왜 자꾸 비판을 하느냐, 그리고 또 왜 집권 여당의 대표가 정책을 이야기하지 않느냐라는 어떤 비판이 있지만 저는 4년 전을 되돌아보라고 한번 이렇게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어떤 걸까요? 4년 전에 민주당이 어떤 전략을 폈느냐. 4년 전에 민주당 집권 여당이었어요. 그런데 집권 여당으로서 그들의 캐치프레이즈는 이거였습니다. 적폐청산. 아니, 집권한 지 3년이나 됐잖아요. 그러면 그야말로 정책을 펼쳐야 되고 정책을 어떻게 해서 비전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선거 전략을 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경제 난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만든 것이고 이 모든 안보도 박근혜 대통령이 나쁘게 한 것이고 하면서 지금 입법 권력을 또다시 심판해 달라라고 이 선거 기간 내내 떠들었거든요. 그걸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 진영이 팽팽하게 맞서 있을 때 네. 서로 간에 어떤 심판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형국입니다. 저는 그걸 꼭 좋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자들이 결집되는 어떤 상황 속에서의 양쪽의 심판론은 4년 전에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네. 어쨌든 이 민주당에서는 이번엔 좀 승기 잡았다, 뭐 우위했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으면서도 국민의힘의 어떤 이런 막판 읍소 전략이 굉장히 좀 경계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재명 대표 어떤 반응 보였는지 듣고 오시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한 게 있죠. 분명히 눈물 흘리면서 다시는 안 그러겠다. 더 열심히 하겠다.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라고 할 거다. 그러면서 큰전하고 난리 날 거다 했는데 실제 그렇게 가고 있죠. 여러분, 이게 한 번 하면 이해가 되는데 이전에도 선거 때마다 그랬어요. 속지 말자 읍소 작전, 속지 말자 가짜 사과. 오늘 만우절이죠. 만우절이든 아니든 거짓말하는 건 나쁜 겁니다. 진심도 없이 그냥 권력 유지하려고. 그러면 평소에 좀 잘하든지. 네, 어떻게 드셨는지요? 자, 장가 기자, 일단 이 대표가 이렇게 여당의 읍소 전략 경계하는 이유, 뭐 과거 전례가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읍소 이렇게 낮은 자세를 보여주면서 국민들의 마음을 좀 움직여서 결과적으로 막판에 지지층 결집 효과를 낸 적이 몇 번 있긴 있었습니다. 네. 실제로 2004년 17대 총선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로 선출이 되는데요. 이른바 차떼기 사건 그리고 탄핵 역풍에 속죄하겠다 이런 의미로 여의도 당사를 나와서 천막 텐트로 옮겨서 선거 운동을 벌였는데 당대표 취임 첫날에는 108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이 노인 폄하 발언이 좀 논란이 되면서 121석을 확보하며 선전한 적이 있고요. 또 2014년 6월 지방선거 때도 선거 2달 전 발생한 세월호 참사 여파로 새누리당이 완패할 것이다 이런 예상이 팽배했는데 당시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 그리고 남경필 경기지사 후보가 서울역 광장에서 사과의 뜻으로 큰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새누리당은 17개 광역단체장 중 8곳에서 승리해서 당시 절반의 성공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네. 읍소 전략 어쨌든 통할 때가 더 많았군요. 정리해 보면. 자, 여당은 이런 읍소 전략에 유세 5세도 좀 변화를 줬습니다. 빨간 점퍼가 아닌 하얀 점퍼를 입고 유세에 나선 건데, 자, 2주 전까지 사실 민주당 후보들이 열세에 놓였다고 하는 민주당 후보들이 그랬었는데 상황이 좀 180도 좀 바뀐 모습인데, 자, 장가 기자, 국민의힘 후보들 좀 상황이 어떻길래 또 옷까지 좀 바꿔 입고 있는 입장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의 상징색이 빨간색이니까 네. 당연히 빨간 옷 입고 선거 유세를 하는 게 맞는데요. 네. 지금 총선 전에 위기감을 느낀 후보들이 인물론으로 승부하기 위해서 좀 자구책을 펼쳤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화면에서 보셨습니다만 마포 을에 출마한 하문경 후보 아까 흰 잠바 입고 인터뷰하는 모습 보셨고요. 또 당 정책위 의장이자 경기 평택 병에 출마한 유이동 후보 지난 주말부터 흰색 잠바 입고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친윤계 인사들도 흰색 점퍼 입고 유세하는데 대표적으로 윤 대통령의 측근으로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지낸 이원모 후보가 있고요. 또 윤석열 정부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 지낸 박민식 후보도 흰색 점퍼 입고 현재 선거 유세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종훈 실장님, 이런 걸 보고서 험지 출마 패션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던데, 자, 이렇게 노력을 좀 가상하다고 해야 될까요? 절박하다고 할까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효과가 있나요? 효과가 있었던 적이 있어요. 제가 기억하기에는 이정현 의원입니다. 이정현 의원 이 국민의힘 출신인데 저 호남에서 첫 번째로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이 된 분이잖아요. 네. 그 당시에 하얀 옷으로 승부를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색깔이 보면 그건 당의 색깔이잖아요. 정당을 떠올릴 수가 있고, 그리고 오랫동안 호남의 어떤 그런 이 텃밭이 이 민주당이었기 때문에 나를 봐달라, 당 색깔을 보지 말고 나를 봐달라라는 그런 의미로 하얀색을 선택을 해서 성공한 케이스도 있고요. 하문경 후보도 좀 존전해 보면 입었네요. 하얀색으로 입었죠. 거꾸로 더 재밌는 건 홍익표 의원 강남 서초을에 나와서 처음에는 하얀 옷을 입고 나오다가 지금 분위기가 좋게 느껴지는지 파란색으로 옷을 좀 바꿨습니다. 이게 그러네요. 그때 어떤 그런 분위기를 색깔로 참 알 수 있는 것 같아서 선거 때마다 느끼는 이거 재미있는 어떤 가십거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네요. 예. 장윤미 부위원장, 지금 방금 화면에 나왔지만 민주당이 그 전까지는 하얀색 입고 있다가 네. 홍익표 원내대표 뭐 입었듯이 네. 파란색으로 바꿔 입었어요. 이런 현상들은 어떻게 보세요? 분위기 때문에 그런 거죠. 현장에서 부딪히는 유권자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응원의 메시지를 내고 계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반해서 국민의힘 후보들, 특히나 이원모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죠. 이 대통령실에 같이 있기도 했고 개인적인 친분 관계가 두텁다고 알려진 네. 인물임에도 옷이 불구하고 바뀌었어요. 예, 빨간색 점퍼를 못 입는다는 점은 그게 누구 책임이 있겠습니까?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번엔 부산 수영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장해찬 후보 얘기인데, 자, 보수 진영 단일화 요구 어제 선언한 얘기, 그 얘기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자, 장가 기자, 일단 지금 이 보수 단일화 후보 이 요구 선언, 뭐 이것 때문에 좀 부산 수영구가 시끌시끌한데 지금 어떤 상황까지 좀 진전이 됐을까요? 장해찬 후보가 과거에 여러 막말로 인해서 좀 공천이 취소된 후에 무소속으로 출마를 지금 한 상태인데요. 네. 어제 국민의힘에 보수 후보 단일화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여권표 분산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민주당 유동철 후보가 당선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안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정연욱 국민의힘 후보는 장해찬 후보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무자격 판정자의 보수팔이 납득하기 어렵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자, 그러자 오늘 장해찬 후보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에게 수영구를 내줄 수 없다는 이런 절박함을 외면을 한다면 결국은 단일화 피하는 사람이 민주당 이중대다 이런 비판 받을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또 정연욱 후보 국민의힘 간판 달고도 이렇게 지지율이 높지 않다라면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장해찬 후보 보니까 무소속인데 또 빨간 점퍼를 좀 입고 있어서 좀 그것도 특이한 모습인데, 이종훈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보수 후보 2명이 나가서 일단 민주당 후보를 이기지 못하는 지금 여론조사 상황은 그렇거든요. 네네. 뭐 결국에는 단일화가 좀 이뤄질 것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그대로 좀 지는 쪽을 예를 그대로 들어? 갈 가능성이 커 보여요. 왜냐하면 사실 이렇게 그 단일화 할 때는 처음부터 무소속으로 나온 후보라든지 예. 아니면 다른 정당이라든지 그럼 단일화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장해찬 후보 같은 경우는 이 당에서 계속 지금 후보로 있다가 공천 탈락된 후보잖아요. 네. 그리고 무소속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지금 단일화를 요구하잖아요. 그런 케이스가 쉽지 않은 아까 쉽다기보다는 명분이 그렇게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정연욱 후보 같은 경우는 정당하게 내가 공천을 받아서 왔는데 공천을 불복하고 나간 후보가 단일화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말이 되느냐. 그 못 받아들여 어떤 가능성이 더 크거든요. 명분과 주도권이 자신한테 있다고 생각을 할 테고, 또 장해찬 후보가 이야기하는 방식도 쉽지 않은 방식입니다. 지금 뭐 당원들의 어떤 투표 아니면 국민들의 투표하지만 국민 투표는 그 번호를 따는 데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네. 실제로 뭐 5일 이상 걸린다고 하니까 지금 사전 투표가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사전 투표 전에 반영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어떤 의미에서는 장해찬 후보 승부수를 걸었다라고 지금 보여져요. 두 가지 다죠. 하나는 이렇게 함으로써 정연욱 후보의 정당성, 당위성을 어떻게든 해보고자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책임론. 만약에 패배했을 때 어떤 쪽이 패배에 어떤 책임이 더 있느냐에 대한 미리 그 책임론을 어느 정도 완성시킨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 대변인, 일단은 두 가지 시나리오일 것 같아요. 이대 지금 현재 여론조사 상으로라면 결과가 사실 어떻게 나타날지 좀 예상이 그려지는데 두 명이 단일화 하건 아니면 끝까지 가서 한 명이 나중에 사퇴를 하던 두 가지 시나리오가 정도 떠오르는데 어떻게 좀 그려보세요? 일단 단일화는 아까 이종근 시사평론가님 말씀대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게 되게 많습니다. 일단 지금 장해찬 후보가 제안한 뭐 여론조사 방식으로 할 것 같으면 안심번호를 추출해야 되는데 그거는 시간이 5일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불가능하고요. 당원 100% 투표하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장해찬 후보가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았지만 부적격자로 공천이 취소된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당원들에게 다시 투표해서 후보를 정한다? 그것도 말이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당에서는 좀 사실 굉장히 곤혹스러울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아무래도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은 정연욱 후보가 사퇴할 리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장해찬 후보가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은 어제 부산을 찾았는데 어제 하루 7개 지역구를 돌았다고 하죠. 그런데 이 부산 수영구 여기는 찾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단 장현주 부위원장, 이거는 상대당에서 어떻게 보는지도 궁금하거든요. 한 위원장이 장 후보 당선을 염두에 둔 거 아니냐, 뭐 별의별 해석이 나옵니다. 어떻게 좀 보세요?
글쎄요, 이 부분이 정말 어떤 뜻으로 방문하지 않으시는지는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국민의힘만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일단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조금 의아해 보이기는 하긴 합니다. 부산에 가시면서 굳이 이제 수영구만 건너뛰는 그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왜냐하면 또 수영구에 계신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왜 우리 지역구에는 오지 않을까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일각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결국 이제 장해찬 무소속 후보가 있는 부분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뭐 단일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좀 불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방문하지 않으시는 거 아닐까라는 예측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뭐 물론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해석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런 해석이라든지 뭐 억측이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왜 그곳에 방문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입장을 명확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는 직접 방문해 주셔서 이런 단일화 요구가 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당의 공식 입장이 어떤지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당 관계자가 계십니다. 김영중 대변인 왜 안 간 겁니까? 제가 듣기로는 부산에 이제 전체 18개 선거구가 있는데 네. 그중에 이제 7개를 간 거고, 다음에 부산만 가는 게 아니라 경남 일정까지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일정 동선을 고려해서 그렇게 잡았다고 들었었습니다. 잘 피해 가시는 것 같습니다. 이정원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투표용지 인쇄 시작됐습니다. 네네. 단일하려면 빨리 해야 됩니다. 그렇죠. 뭐 여러 개 있습니다. 여러 그런데 지역구들이. 김 대변인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단일화의 시점은 불가능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어떤 방법들의 상당히 뭐 어떤 난점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가 아니라 실제로 하려면 어떤 후보가 자진 사퇴를 하는 그런 귀결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근데 수영은 원래 이제 부산의 동쪽 이쪽, 그러니까 국민의힘 계열이 언제나 우위에 있던 지역인데 예. 만약에 정말 그 단일화라든지 자진 사퇴가 없이 양 후보와 동시에 나가서 어부지리로 민주당이 됐다고 한다면 이 두 후보 모두, 또 뭐 정현 후보보다는 물론 장해찬 후보가 좀 더 비판을 받겠지만 모두 이 분열의 책임에 대한 어떤 비판은 아마 못 벗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총선이 이제 거의 다가오면서 이런저런 사건들도 좀 벌어지고 있는데, 자, 장갈 기자, 어제는 이재명 대표가 죄수복을 입은 합성 사진이 돌아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어요. 그렇습니다. 경찰이 지난달 31일이죠. 서울 종로구 숭인동의 한 빌라 쪽에서 이 대표의 합성 사진이 포함된 3장짜리 인쇄물이 발견됐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어떤 사진인지 한번 살펴보니까요. 네. 저렇게 이재명 대표가 죄수복을 입고 고개를 숙이고 구치소에서 몸을 웅크리고 앉아있는 모습인데요. 사진 옆에는 이 대표가 연루된 사건들이 나열이 됐고 또 비방 문구들도 있었습니다. 경찰이 유인물을 회수하고 CCTV, 목격자 증언, 또 지문 등을 확보해서 유포자를 현재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유포자에게는 공보물 외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문서나 그림을 배부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네. 장윤미 부위원장, 일단 변호사시니까 뭐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뭐 법적 책임이랄지 뭐 처벌이 주어질 텐데 어떤 문제들이 좀 나오죠? 일단 이 부분이 선거법에서 허용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선거법 255조 2항을 보면요. 선거 120일 전부터는 이 선거법에 규정된 도화, 문서 이런 부분만 배포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선거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기 때문에 형사처벌 조항까지 둬서 2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아마 이 남성 추적을 하고 있다, 뭐 남성인지 여성인지 모르겠지만 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 검거가 되면 형사처벌을 면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도 계속 이 선거 벽지를 훼손하는 일들이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어서 형사처벌, 공직선거법상 위반의 혐의로 이제 처벌을 세게 받을 수 있다는 점 모두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이재명 대표 합성 사진 때문에 좀 많이 이상하게 놀란 분들도 있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뭐 왜 뿌렸냐 이런 얘기를 많이 나오는데, 이종훈 실장님 이런 현상들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진영 정치, 그러니까 분파 정치가 팽팽하게 맞서다 보니까 정치적 효능감으로 이런 공보물들이나 혹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뭐랄까요, 통쾌한 자신의 어떤 지지하는 사람, 지지하지 않는 사람 뭐 이런 대립구도를 만들어서 정치적 효능감을 높이려고 하는 것으로서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그러나 지금 말씀하셨듯이 선거에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될 행위들이거든요. 그리고
그리고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건 뭐냐면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고 축제입니다. 축제라는 건 이 선거를 통해서 한쪽이 수긍하고 한쪽이 주도권을 잡으면서 더 나은 쪽으로 우리가 발전하자라는 것이지 상대를 무조건 비방하고 비판하고 죽이는 것이 선거가 아니거든요. 네. 그렇다면 축제라는 것을 명심을 해서 이런 식의 어떤 가상의 합성사진을 유포하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자, 김영 대변인, 이제 이런 사례들이 요새 좀 심심찮게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 당 입장에서도 좀 어떤 입장 갖고 계세요? 사실 저런 게 본인 하시는 분 본인은 통쾌할 수 있는데요. 당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마이너스가 많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런 분들이나 저희 좀 지지하시는 분들, 강성이신 분들에게는 저런 불법적인 행위를 하다기보다는 투표로서 본인의 의사를 표출해달라 그런 부탁을 많이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예, 하시죠. 이거예요. 사진을 지금 배포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시대는 게시예요. 그러니까 이 게시하는 것, 그러니까 온라인을 통해서 확산시키는 것도 상당히 지금은 안 됩니다. 커뮤니티에서 상당히 그것이 확산되고 있는데 그것도 선거 기간 내에는 절대 자제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장윤주 부위원장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올 초에 좀 비습당해서 굉장히 네. 많은 분들 놀랐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좀 할수록 양극당 정치 좀 강화하면서 부정적 인식이 더 커질 것 같거든요. 그렇죠. 앞서서 이제 좋은 말씀들 많이 나왔는데요. 특히 이제 지적해 주시는 것처럼 지금 극한의 정치적인 갈등 그리고 양극단으로 정치 진영이 나눠져서 서로 간에 갈등을 하고 있다라고 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또 불법적인 행위들이 자꾸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정치 진영의 자성이 저는 먼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22대 이제 국회가 구성이 되고 나면 국회 내에서 이런 양극단의 정치를 좀 화합의 정치로 할 수 있는 뭐 TF라도 마련해서 여야 할 것 없이 이런 극한의 대립 관계를 풀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아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 해봅니다. 네. 라이브 픽입니다. 일주일가량 남은 국회의원 총선. 그런데 선거 벽보가 훼손되거나 공보물이 도난당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한 주택에 모자를 쓴 남성이 우편함에 있는 흰색 서류 봉투들을 모두 꺼내가는데요. 알고 보니 모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보물입니다. 선거철만 되면 이런 공보물 도난과 훼손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한 60대 남성은 술에 취해 차키로 선거 벽보를 훼손하는가 하면 한 중학생은 하굣길 우산으로 벽보를 찢습니다. 경찰은 신고가 들어오는 즉시 내사에 착수한다는데요. 선거관리위원회도 이는 명백한 범법행위라며 입을 댔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 현수막 등 설치를 방해하거나 훼손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요. 공보물 훼손은 유권자들이 후보자에 대한 알 권리를 방해하는 범죄라는 거 명심하셔야겠습니다. 지난 26일 타조 탈출 소동에 이어서 이번에는 송아지 한 마리가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다 포획됐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40분쯤 경기 안성시 경부고속도로에서 송아지가 도로 위를 뛰어다닌다라는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는데요. 차로 사이를 넘나들며 부산 방면 도로를 역주행해 9km 남짓을 거슬러 달린 송아지. 일부 구간에선 정체가 빚어지기도 했지만 다행히 차들이 황급히 속도를 줄이면서 큰 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차선을 일시적으로 차단한 뒤에 밧줄 등을 활용해 신고 50여 분 만에 송아지를 포획했는데요. 관계자들은 송아지가 안성 IC 인근의 한 농장을 탈출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별다른 상처를 입지 않은 송아지는 안전하게 농장주에게 인계됐다는데요. 연이어 일어난 동물 탈출 소동,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관련 종사자들은 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라이브픽 전해드렸습니다.